33 마지막입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잠에 취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라비크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만 조항이었다. 와줘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리고 나지막한 어조였다. 빨리요 라비크. 안 돼. 꼭 와야 해요. 안 돼. 그냥 날 내버려둬. 난 혼자가 아니야. 안 가겠어. 살려주세요. 당신을 도울 수 없어. 큰일이 생겼다고요. 뜨듬거리는 목소리였다. 꼭 와야 해요. 당장에. 조항. 라비크는 참지 못해 말했다. 그런 연극이나 하고 있을 시간 없어. 당신은 전에도 이런 짓을 했어. 내가 깜짝같이 속았지. 이제는 안 속는다고. 날 내버려둬. 다른 놈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다시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전화는 황량한 잿빛 밤을 뚫고 울리고 또 울렸다. 그는 베개를 집어 전화통을 덮어 씌웠다. 전화기는 짓눌린 채 계속 울려대다 마침내 그쳤다. 라비크는 기다렸다. 전화기는 조용했다. 그는 일어나서 담배를 집었다. 아무 맛도 없었다. 담뱃불을 껐다. 마시다 남은 칼바도스는 아직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한 모금을 꿀꺽 삼키고는 병을 옆으로 치웠다. 커피나 마셔야겠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뜨거운 커피를 마시자. 버터와 가꾸운 크루아상, 밤새도록 여는 술집이 생각났다. 시계를 보았다. 2시간만 잤지만 피곤하지는 않았다. 이제 다시 깊이 잠들었다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깬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었다. 어떤 소리가 들렸다. 또 전화가 온 건가? 그는 샤워기를 잠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라비크는 가운을 걸쳤다. 두드리는 소리가 더 요란해졌다. 조항일 리는 없었다. 조항이라면 벌써 들어왔을 것이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으니까.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벌써 경찰이 들이닥쳤다면? 그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모르는 남자였지만 어디에선가 본 듯했다. 남자는 야회복을 입고 있었다. 라비크 선생이십니까? 라비크는 대꾸하지 않고 남자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죠? 하고 그가 물었다. 라비크 선생이신가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하시죠. 선생이 닥터 라비크라면 조항 마두한테로 곧장 가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 여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고죠? 라비크는 못 믿겠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총을 하고 남자가 말했다. 맞았어요. 그 여자가 맞았나요? 라비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아마도 자살하는 척 했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멍청한 친구를 놀래려고. 맙소사 그 여자는 죽어요 하고 사내가 중얼거렸다. 제발 와주십시오. 그 여자는 죽어간다고요? 제가 쏘았다고요. 뭐라고? 네, 제가. 라비크는 어느새 목욕 가운을 벗어던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집어들고 있었다. 아래에 택시를 대기해 놓았나요? 제 차가 있습니다. 젠장. 라비크는 다시 목욕 가운을 걸치고 가방을 들고 구두와 내복과 양복을 집어들었다. 차 안에서 입어야지. 갑시다. 얼른. 차는 우윳빛 밤을 총알처럼 달렸다. 도시는 완전히 등화 관제가 되어 있었다. 이제 길은 없었다. 오직 흐르는 듯 안개에 휩싸인 아득한 공간만 있었다. 그 속에서 공습을 경계하는 푸른 밑등불들이 너무도 느리게 깜빡이며 드러나곤 했다. 차는 마치 바닷속을 달리는 것 같았다. 라비크는 구두를 신고 옷을 입었다. 걸치고 뛰어내려온 목욕 가운은 좌석 옆 한 구석에 뭉쳐서 처박았다. 양말도 없었고 넥타이도 없었다. 조바심을 내며 그는 어둠 속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운전하고 있는 사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들 소용없었다. 사내는 바짝 정신을 집중해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내달렸다. 무슨 말을 할 틈도 없었다. 차를 획 돌리고 비켜주고 사고를 피하며 낯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고작이었다. 15분은 버렸군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적어도 15분은 늦었어. 좀 더 빨리 갑시다 하고 그가 말했다. 안 됩니다. 헤드라이트도 없고 어둡고 공습 경계 중이라. 그럼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요. 젠장. 사내는 커다란 헤드라이트를 켰다. 길 모퉁이에서 경관 몇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눈이 부신 르노가 하마터면 경관들을 칠 뻔했다. 달려요. 계속 더 빨리.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집 앞에 멈추었다. 엘리베이터는 아래층에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어느 층에선지 누군가가 미친 듯 배를 눌러댔다. 아마도 저 친구가 뛰어나오느라고 문을 닫지 않았나 보다. 좋아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덕분에 몇 분은 절약했다. 엘리베이터는 느릿느릿 기어 올라갔다. 옛날에도 그랬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누군가가 창으로 들여다보고 문을 열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엘리베이터를 아래에 붙잡아둔 거요? 계속 배를 눌러대던 친구였다. 라비크는 그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 곧 보내지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겠소? 밖에 서 있던 친구가 욕설을 퍼부었다. 엘리베이터는 느릿느릿 기어 올라갔다. 5층 산에는 미친 듯이 단추를 눌러댔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었다. 라비크는 아래층 친구가 멍청하게도 그들을 태운 채 엘리베이터를 다시 아래층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획 하고 문을 열어 젖혔다. 조항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옷을 입은 채로였다. 목까지 올라오는 야외복이었다. 은빛 드레스에 핏자국이 배어 있었다. 바닥에도 피가 고여 있었다. 여자가 쓰러졌던 자리였다. 저 멍청한 놈이 그 후 여자를 침대에 눕혔군. 가만히 있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가만히 있어. 잘 될 거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그는 야회복 어깨끈을 자르고 조심스럽게 아래로 끌어내렸다. 가슴은 다치지 않았다. 목에 상처가 있었다. 후두부에 맞았을 리는 없지. 그랬으면 전화를 걸 수도 없었을 테니까. 동맥도 다치지 않았다. 아파? 하고 그가 물었다. 아파요. 많이? 네. 곧 괜찮아질 거야. 주사 놓을 준비를 하고는 조항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통제야. 곧 멈출 거야. 그는 주사바늘을 찔렀다가 뺐다. 됐어. 그는 고개를 돌려 사내를 쳐다보았다. 팟이 2741번에다 전화를 해요. 구급차와 운반인 두 사람을 오라고 하시오 당장. 왜 그래요? 하고 조항이 힘겹게 물었다. 팟이 2741번이요?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당장 빨리 전화하란 말이오. 왜 그래요 라비크? 위험한 건 없어. 하지만 여기선 검사할 수 없어. 병원으로 가야 해. 여자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얼굴은 지저분했고 마스카라는 속눈썹까지 떨어져 나갔으며 입술에 바른 연지는 한쪽 구석이 위로 삐져 올라가 있었다. 얼굴 한쪽은 싸구려 스커트의 광대처럼 보였고 또 다른 한쪽은 눈 밑에 검은 기미가 있는 지치고 늙어 빠진 매춘부 같았다. 얼굴 위쪽 머리카락은 반짝거렸다. 수술은 싫어요 하고 여자가 속삭였다. 두고 봐야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저기요 하고 말하려다 여자가 입을 다물었다. 말할 필요 없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만 기구들이 다 거기 있어서. 기구요? 진찰기구 말이야. 이제는 내가 아프지 않을 거야. 주사가 효력을 나타냈다. 라비크가 조심스럽게 검진하는 동안 여자의 두 눈에서 불안감이 사라졌다. 사내가 돌아왔다. 구급차가 옵니다. 오태유 1357번으로 전화해요. 병원이요. 내가 말할 테니까. 사내는 순순히 밖으로 나갔다. 날 도와주시는 거죠? 하고 조항이 속삭였다. 물론. 아픈 건 싫어요. 아프지 않을 거야. 아픈 건 못 참아요. 아픈 건. 여자는 졸리는 모양이었다. 목소리가 나지막해졌다. 난 도저히. 라비크는 총알이 박힌 자리를 살펴보았다. 다행히도 큰 관들은 다치지 않았다. 총알이 나간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압박 붕대를 갖다 댔다. 우려스러운 점은 말하지 않았다. 누가 당신을 침대에 눕힌 거야? 하고 그가 물었다. 당신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당신은 그럴 수 있었던 거야? 여자의 두 눈은 깜짝 놀라며 베일이 덮인 호수로부터 되돌아왔다. 무슨 일이? 나는 아니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라빅? 아무것도 아니야. 추측을 했을 뿐이야. 다 잘 될 거야. 사내가 나타났다. 병원이. 라비크는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누구죠? 외제니? 방을 하나만. 그래요. 그리고 배부에게 전화해줘요. 그는 침실 쪽을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준비를 다 해놓도록 해요. 당장 해야 하니까
구급차는 내가 불러놨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 맞아요. 10분 내로.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탁자, 크렘드망트 한 병, 구역질 나는 물건들, 유리잔, 장미 잎을 넣을 담배, 제기랄, 싸구려 영화가꾼, 양탄자 위의 권총, 거기에 있는 핏자국, 모든 게 실감나지 않아. 어째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이건 엄연한 현실이다. 그를 데리러 왔던 남자가 누군지도 이제 생각이 났다. 양 어깨를 직각으로 세운 양복, 포마드를 칠해 반질반질 빗어넘긴 머리카락, 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그를 성가시겠던 가벼운 화장수 냄새, 손에 낀 반지 몇 개, 놈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바로 그 배우였다. 잘도 맞췄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 저건 절대로 겨냥을 한 게 아니야. 겨냥했다면 저렇게 잘 맞힐 수는 없는 법이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는 거지. 그는 돌아갔다. 사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물론 무릎을 꿇어야지. 다른 도리가 있겠나? 사내는 주절대고 하소연하고 주절대고 또 이 말 저 말을 굴렸다. 일어나시오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사내는 순순히 일어났다. 그러고는 넋이 빠진 채 바지의 먼지를 털어냈다. 라비크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눈물이라, 눈물까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선생님. 맹세하지만 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우연이라고요. 맹목적이고 불행한 우연이라고요. 라비크는 속이 뒤틀렸다. 맹목적인 우연이라고? 이 자식이 곧 멋들어진 말이라도 할 작정이군. 그건 알고 있어. 이제 밑으로 내려가 구급차를 기다리시오. 사내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다. 가라니까요? 하고 라비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빌어먹을 엘리베이터나 준비해 놓으시오. 들 것을 어떻게 들고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날 도와주시는 거죠, 라비크? 조항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하고 그는 희망도 없이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군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난 언제나 안심이에요. 지저분한 얼굴이 미소를 지었다. 광대는 희죽이 웃었고 매춘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자기,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사내가 문간에서 말했다. 나가시오. 라비크가 소리를 질렀다. 젠장 얼른 나가란 말이오. 조항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눈을 떴다. 그 사람은 멍청이에요? 하고 여자가 놀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물론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련한 양이에요. 좀 잘난 척 해보려다 그런 것뿐이에요. 그의 장난기에 가까운 기이한 표정이 눈에 스렸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놀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말을 하면 안 돼. 약을 올려주었다고요. 여자의 눈이 신랑같처럼 가늘어졌다. 나는 그런 여자예요, 라비크. 내 목숨은 쏠 생각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맞은 거예요? 두 눈은 완전히 감겼다. 미소는 사라졌다. 라비크는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들 것이 엘리베이터 안에 안 들어가요. 너무 좁아요. 반쯤 세워야겠어요? 청계를 돌아서 내려갈 수는 있을까요? 운반이는 밖으로 나갔다. 될지도 모르겠네요. 높이 쳐들면 말입니다. 들 것에다 환자를 단단히 매는 게 좋겠어요? 그들은 조항을 들 것에다 단단하게 빗끌어맸다. 조항은 반쯤 잠들어 있었다. 가끔 신음소리를 냈다. 운반인들이 방에서 나갔다. 열쇠는 가지고 있어? 라비크가 배우에게 물었다. 제가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방을 잠가야죠. 없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열쇠를 찾아 문을 잠그시오. 운반인들은 첫 번째 청계참에서 낑낑대고 있었다. 권총을 들고 나오시오. 밖에다 버리게. 저는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상처가 심한가요? 그렇소. 사내는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피부 밑에 땀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라도 한 것처럼 사내의 모공에서 갑작스럽게 물이 솟아나왔다. 사내는 방으로 돌아갔다. 라비크는 들것을 든 운반인들을 따라갔다. 복도의 전등은 3분 동안만 켜졌다가 꺼져버리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스위치가 있어서 누르면 다시 불이 들어왔다. 운반인들은 계단의 절반은 쉽게 내려갔으나 회전하는 게 어려웠다. 그들은 들것을 머리 위로 그리고 난간너머로 높이 쳐든 채 방향을 틀어야 했다.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언제였던가? 어디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다. 조금 채 생각이 나지 않다가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라친스키였다. 개전 무렵이었다. 운반인들이 서로 소리치고 들것이 벽에 부딪혀 석회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문을 열었다. 호기심에 찬 얼굴들이 파자마를 입고 머리를 산발하고 잠에서 들깬 얼굴로 열대지방 꽃무늬가 있는 보랏빛 청록색 잠옷을 입은 채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불은 다시 꺼졌다. 운반인들은 어둠 속에서 투덜거리며 걸음을 멈추었다. 불을 켜요. 라비크는 스위치를 더듬어 찾았다. 그의 손이 여자 가슴에 닿았고 썩은 입냄새가 났으며 무언가가 그의 다리를 스쳤다. 불이 다시 켜졌다. 갈색머리 여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개기름이 흐르고 주름살이 늘어지고 콜드크림이 번쩍였다. 여자는 요염한 벌집 모양 주름이 수없이 잡히고 레이스가 달린 비단 가운을 손으로 축혀들고 있었다. 여자는 레이스를 두른 침대 위의 살찐 불도구 같았다. 죽었나요? 하고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니요. 라비크는 계속 걸어갔다. 무언가가 캥 소리를 지르곤 씩씩거렸다. 고양이 한 마리가 펄쩍 뛰며 달아났다. 피피. 여자는 육중한 무릎을 쫙 벌리고 몸을 구부렸다. 이런 피피. 누가 밟은 거니? 라비크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아래쪽에서 들것이 흔들렸다. 조항의 머리는 운반인들의 동작을 따라 같이 움직였다. 마지막 청계참. 불이 다시 꺼졌다. 라비크는 스위치를 찾기 위해 마지막 계단을 다시 뛰어 올라갔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윙 소리를 냈다. 마치 천국에서 내려오기라도 하듯이 환하게 불을 밝힌 채 어둠 속에서 내려갔다. 금박을 입힌 쇠창살 사이로 배우의 모습이 보였다. 배우는 유령처럼 소리도 없이 라비크를 지나고 들것을 지나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위에 있는 것을 보고는 급히 뒤 따라오려고 탔던 것이다. 이해가 가기는 했으나 어쩐지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을 만큼 익살맞기도 했다. 라비크는 얼굴을 들었다. 떨리는 상태는 지나갔다. 고무장갑을 낀 그의 손은 이제 땀에 젖지 않았다. 두 번이나 장갑을 갈아서 끼었던 것이다. 베브는 건너편에 서 있었다. 라비크, 원한다면 마르토를 불러 15분이면 올 거야. 자네가 도와주고 그 친구가 하면 되잖아. 아니야, 너무 늦어.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가만히 보고 있느니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나아. 라비크는 숨을 크게 쉬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일을 시작했다. 피부, 하얗다. 다른 사람 피부와 다를 것 없어 하고 자신에게 말했다. 조항의 피부, 다른 사람과 같은 피부다. 피, 조항의 피, 다른 사람과 같은 피다. 거저, 찢어진 근육, 거저, 신중하게 계속한다. 은빛 실 한 조각, 연이어 실이 나타난다. 계속한다. 상처의 골짜기, 파편, 좀 더 앞으로. 골짜기는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 라비크는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자, 이걸 보게. 7번째 척추뼈야? 베브는 상처 위로 몸을 구부렸다. 좋지 않아 보이는데?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절망이네. 어쩔 도리가 없어. 라비크는 자기 두 손을 보았다. 고무장갑 아래에서 움직거렸다. 단단하고 정확한 손이었다. 1000번도 넘게 수술했고 찢긴 육체를 다시 봉합했다. 자주 성공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다. 베개 하나꼴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성공시킨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이 손은 지금 무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술은 불가능했다. 그는 선체로 새빨간 절개 부위를 노려보았다. 마르토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었지만 그도 같은 말을 할 게 뻔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베브가 물었다. 없어. 건드리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켜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총알이 어디 박혔는지 자네도 봤잖아. 절대로 빼낼 수 없어. 맥박이 불규칙해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130. 외전이가 칸막이 너머에서 말했다. 상처는 어둠의 입김을 스치고 지나간 듯 잿빛 그림자처럼 보였다. 라비크는 어느새 카페인 주사를 들고 있었다. 코라민. 코라민은 강장제 일종입니다. 코라민, 빨리. 마취는 중지. 그는 두 번째 주사를 놓았다. 이제 어때요? 그대로예요. 피는 아직도 낯빛이었다. 아드레날린 주사를 준비하고 산소 호흡기도 준비. 피는 점점 검어졌다.
바깥에서 구름이 흘러가며 그림자로 그 위를 덮은 것 같았다. 또 누군가가 창문가에 서서 커튼을 쳐버린 것 같기도 했다. 피! 하고 라비크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수혈을 해야 해. 혈액형을 모르는데 어쩌지? 산소 호흡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어떤가? 상태가 어때? 어떤가? 맥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120. 아주 약해졌어요? 생명이 되살아났다. 이제는 좋아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는 잠시 기다렸다. 이제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더 규칙적이에요? 그림자는 사라졌다. 절개 부위 언저리에서 창백한 빛이 사라졌다. 피는 다시 본래의 피가 되었다. 아직도 피는 돈다. 기계는 작동하고 있다. 눈꺼풀이 움직여요? 하고 외제니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잠에서 깨겠지. 라비크는 붕대를 감았다. 맥박은 아까보단 규칙적이에요? 가까스로 넘겼군. 하고 베브가 말했다. 라비크는 눈꺼풀이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땀이었다. 커다란 땀방울. 그는 몸을 일으켰다. 산소 호흡기가 윙윙거렸다. 계속 돌려요? 그는 수술대를 빙 돌아서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산소 호흡기를 보고 조항의 얼굴을 보았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 쇼크야 하고 그가 베브에게 말했다. 이게 혈액 샘플이야. 당장 보내야겠어. 피는 어디서 구할 수 있지? 미국 병원에서. 알았어. 해보기는 해야지.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뿐이지. 그는 산소 호흡기를 살폈다. 경찰에 알려야 하나? 그럼 하고 베브가 말했다. 알려야 돼. 그러면 관할 직원이 2명 와서 자네에게 캐 물을 거야. 괜찮겠어? 아니. 좋아. 그럼 낮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 수고했어 외제니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조항의 관자놀이에 다시 약간의 생기가 돌았다. 잿빛을 띤 흰 바탕에 불그레한 기운이 번졌다. 맥박은 규칙적으로 약하지만 또렷하게 뛰었다. 잘하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여기 남겠어. 여자가 몸을 꿈틀거렸다. 한쪽 손이 움직였다. 오른손이 움직였다.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라비크 하고 조항이 말했다. 나를 수술했어요? 아니 조항, 그럴 필요가 없었어. 상처를 깨끗하게 했을 뿐이야. 여기 있을 거예요? 물론이지. 여자는 눈을 감고 다시 잠이 들었다. 라비크는 문 쪽으로 갔다. 커피 좀 주시지요? 하고 그가 아침 당번인 간호사에게 말했다. 커피와 빵을 드릴까요? 아니, 커피만. 그는 돌아가서 창문을 열었다. 지붕들 위로 아침이 맑게 빛났다. 빗물바지 위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렸다. 라비크는 창턱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창밖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간호사가 커피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옆에 놓고 마셨고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환한 아침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니 방 안은 어둡게 보였다. 그는 일어나서 조항을 살폈다. 여자는 잠들어 있었다.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아주 창백하게 보였다. 입술이 거의 분간되지 않았다. 그는 주전자와 잔을 담은 쟁반을 집어들고 바깥으로 가져가 복도의 탁자 위에 놓았다. 복도에는 왁스 냄새와 고름 냄새가 났다. 간호사가 사용한 붕대를 담은 양동이를 들고 지나갔다. 어디선가 진공청소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갔다. 조항은 불안정해졌다. 곧 다시 깰 것이다. 고통과 더불어 잠을 깰 것이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여자는 몇 시간 혹은 며칠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이 극심해져서 주사를 아무리 놔도 소용없을 것이다. 라비크는 주사기와 앰플을 가지러 왔다. 돌아오니 조항이 눈을 떴다. 그가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머리가 아파요 하고 여자가 중얼거렸다. 그는 기다렸다. 여자는 머리를 움직이려고 했다. 눈꺼풀이 무거운 것 같았다. 여자는 간신히 눈알을 움직였다. 납덩이 같아요. 여자는 다시 정신이 또렷해졌다. 못 견디겠어요. 그는 여자에게 주사를 놓았다. 곧 나아질 거야. 아까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여자가 머리를 움직였다. 라비크. 여자가 속삭였다.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내가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할머니가 아플 때 보았어요. 그런 꼴은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한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약속해 줘요. 약속할게 조항. 고통이 심하지는 않을 거야. 거의 안 아플걸.
여자가 이를 악다물었다. 곧 괜찮아질까요? 곧 몇 분 내로. 그런데 내 팔이 왜 이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움직일 수 없어. 다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오른쪽 다리가 여자는 오른쪽 다리를 끌어내리고 했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야, 조항. 가만히 있어. 금방 나을 거야. 여자는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막 다르게 살려는 참이었어요. 다르게 살려고 말이에요. 하고 여자가 속삭였다. 라비크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말이 없었다. 진심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자는 다시 불안하게 목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려 했다. 단조로우면서도 고통에 찬 목소리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와주어서. 당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았어. 오나마나지 하고 그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마찬가지야. 어떤 돌팔이 의사가 왔어도 충분했어. 내가 배운 것을 꼭 써먹어야 할 단 한 번의 이 순간, 내가 알고 배웠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니. 어떤 싸구려 돌팔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니지. 여자는 점심때 비로소 알아차렸다.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여자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는 절름발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비크. 내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다시 일어나면 예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어. 내가 다시 일어난다고요?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조항.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맞아요. 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고통밖에 안 남았을 때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약을 주세요. 할머니는 닷새 동안이나 누운 채로 울부짖었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비크.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통증은 거의 없을 거야. 너무 심해지면 한 방에 듣는 약으로 주셔야 해요. 그걸로 완전히 끝나게 해요. 그렇게 주셔야 해요. 내가 원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 그럴 필요는 아마 없을 거야. 겁에 질린 표정이 사라졌다. 여자는 갑자기 안정이 되어 누워 있었다. 당신은 그렇게 해도 돼요, 라비크. 하고 여자가 속삭였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지금 살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당신은 살아날 거야. 아니요. 나는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올 한 해는 당신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건 선물로 받은 시간이었어요. 여자는 천천히 그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왜 나는 당신 곁에 있지 못했을까요? 내 책임이야, 조항. 아니에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창밖의 한낮은 황금빛이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햇빛이 양쪽 가장자리로 비쳐 들어왔다. 조항은 수면제를 먹고 반쯤 잠이 들어 있었다. 여자의 원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지난 몇 시간이 마치 늑대들처럼 그 여자를 갉아먹었던 것이다. 담요 밑에서 여자의 몸은 점점 납작해지는 듯 했다. 육체의 저항은 녹아버렸다. 여자는 비몽사몽이었다. 때로는 거의 의식불명이었다가 때로는 의식이 아주 또렷했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여자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라비크가 주사를 놓았다. 머리가 하고 여자가 중얼거렸다. 점점 나빠져요. 잠시 후 여자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햇빛이 너무 세요. 타는 것 같아요. 라비크는 창가로 갔다. 셔틀을 찾아서 내렸다. 그리고 그 위로 커튼을 단단히 쳤다. 이제 방은 어둑어둑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았다. 조항이 입술을 움직거렸다. 아주 오래 걸리네요. 이제 소용없어요, 라비크. 몇 분만 지나면 여자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두 손은 죽은 듯이 담요 위에 얹혀 있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척 많아요. 나중에 해, 조항.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해요. 대충은 아는 이야기야, 조항. 아세요? 그래. 파도가 일었다. 라비크는 경련의 파도가 여자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양쪽 다리가 다 마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팔도, 가슴만 여전히 부풀어 있었다. 아세요? 난 언제나 당신하고만. 알아, 조항. 다른 사람은 다만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알아.
여자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힘겹게 숨을 쉬었다. 이상해요. 이었고 여자가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이상해요. 죽을 수 있다는 게 사랑하는데도 말이에요. 라비크가 여자에게 몸을 굽혔다. 어둠과 여자의 얼굴만 있었다. 나는 당신께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고 여자가 속삭였다. 당신은 내 생명이었어.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두 손으로 할 수 없군요. 당신을 안아보고 싶어요. 그런 여자가 두 팔을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내 팔에 안겨 있어. 하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 팔에 안겨 있고. 여자는 잠시 숨을 쉬지 않았다. 두 눈은 완전히 그늘져 있었다. 여자가 눈을 떴다. 동공이 아주 컸다. 라비크는 여자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여자는 어린 시절의 말을 썼다. 다른 말을 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라비크는 여자의 생기 없는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찢겼다. 당신은 나를 살아있게 해주어서 조왕. 그는 멍한 눈의 얼굴에 대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살아있게 해주었어. 나는 그냥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살아있게 해주었어. 당신도 나를 사랑해요? 잠들고 싶어하는 아이의 질문이었다. 그것은 모든 피로 뒤에 찾아온 최후의 피로였다. 조왕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충분치 않아. 강물 속 아주 작은 부분, 물 한 방울, 나무잎 하나밖에 되지 않아. 사랑은 훨씬 더 큰 거야. 영원히 당신 곁에. 라비크는 여자의 두 손을 쥐었다. 여자의 손은 그의 손을 느끼지 못했다.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어. 하고 그가 말했고 자기가 갑자기 독일어로 말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어. 내가 당신을 사랑했을 때나 미워했을 때나 무관심하게 보였을 때나 늘 그랬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당신은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마음속에 있었어. 그들은 지금까지 늘 빌려온 말로 대화를 했었다. 이제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했다. 언어 장벽은 무너졌고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했다. 키스를 해주세요. 그는 뜨겁고 메마른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조왕. 언제나.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난 외로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더 외로웠을 거야. 당신은 모든 빛이었고 기쁨이고 비통함이었어. 당신은 나를 뒤흔들어 놓았고 내게 당신과 나 자신을 주었어. 당신은 나를 살아있게 해주었어. 조왕은 몇 분 동안 미동도 않고 누워있었다. 라비크는 여자를 살펴보았다. 여자의 팔다리는 죽었고 모든 것이 죽었다. 단지 눈하고 입하고 호흡만 살아있었다. 이제는 호흡을 위한 보조 근육까지도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여자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못했다. 여자는 헐떡이기 시작했다. 이가 서로 맞부딪혔고 얼굴은 일그러졌고 여자는 경련을 일으켰다. 여자는 그래도 말을 하려고 목을 헐떡였고 입술은 부르르 떨렸다. 목구멍에서 골골거리는 소리, 깊숙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마침내 절규가 터져나왔다. 라비크 하고 여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도와줘요 지금. 그는 주사기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여자의 피부에 찔렀다. 여자가 느리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차츰차츰 숨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었다. 여자가 의미 없는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되었다. 여자 앞에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다. 오로지 고통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에.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고는 잠잠해졌다. 입술은 풀렸다. 숨이 멎었다. 그는 커튼을 열어젖히고 브라인드를 올렸다. 그러고는 침대 쪽으로 돌아갔다. 조왕의 얼굴은 그저 낯선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사무실로 갔다. 외제인은 책상에 앉아 환자 차트를 들춰보고 있었다. 12호실 환자가 죽었어요.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외제인은 얼굴도 들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베브 선생은 방에 계신가요? 그러실 겁니다. 라비크는 복도를 걸어갔다. 문이 몇 개 열려 있었다. 그는 베브의 방으로 갔다. 12호실 환자가 죽었어, 베브. 이제 경찰에 전화하게. 뭐라고? 베브는 마탱 호회를 가리켰다.
독일군이 폴란드로 침공했다는 소식이었다. 정부 측에서 소식을 들어서 오늘 선전포고라는군? 라비크는 신문을 도로 내려놓았다. 마침내 닥쳤군 베버? 그래, 이제 끝이야. 가련한 프랑스. 라비크는 잠시 앉아있었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프랑스만의 일은 아니야 베버? 이었고 그가 말했다. 베버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내겐 프랑스가 전부야. 그걸로 충분해. 라비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잠시 후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 아마도 소속 연대로 가겠지. 여기 일은. 그는 막연한 몸짓을 했다. 누군가가 맡아서 하겠지. 자네는 그대로 여기 있게 될 거야. 전쟁 때는 병원이 필요하니까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될 거라고? 난 남아있고 싶지 않아. 라비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이야. 모든 걸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네. 자궁 환자는 치료되었고 담낭 환자도 제대로 되었고 암 환자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수술해도 의미가 없어. 그게 그거야. 왜 그런 말을? 베브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야? 선전포고가 되면 우리는 곧 체포될 거야. 라비크는 베브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것을 알았다. 토론은 그만두세. 피할 수 없는 일이네. 그렇게 될 거야. 베브는 자기 의자에 앉았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전쟁도 안 하고 항복할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비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녁 때 다시 오겠네. 그때까지 여기 있으면 말이야. 8시에. 좋아. 라비크는 밖으로 나왔다. 현관에서 그 배우를 만났다. 그자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가 화들짝 일어났다.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 사내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죽었다고요? 그는 비극적인 몸짓으로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는 휘청거렸다. 제기랄 역겨운 희극 배우로군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비슷한 배역을 맡아 연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런 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아니면 실제로는 정직한 성품이지만 직업상의 몸짓이 어리석게도 진짜 고통에까지 따라와 들러붙어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볼 수 있을까요? 뭐 하려고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사내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말했다. 손에는 비단 테두리를 두른 밝은 갈색 신사 펠트 모자를 들고 있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꼭... 사내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이봐요 하고 라비크는 참을 수 없어 말했다. 썩 사라져요. 여자는 죽었어요.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단 말이요.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시오. 그리고 얼른 지옥으로나 꺼지란 말입니다. 당신이 1년 동안 감방에서 살거나 극적으로 풀려나거나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단 말이야. 어쨌거나 당신은 몇 년만 지나면 다른 계집들한테 자랑 삼아 이 일을 떠들어대며 계집들을 손에 넣으려고 할 테지. 썩 꺼져 이 멍청이 자식. 그는 사내를 문 쪽으로 밀어냈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문간에서 몸을 돌려 말했다. 인정머리 없는 짐승, 더러운 독일놈.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신문사의 커다란 전광판 유수 앞에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여기저기 서 있었다. 라비크는 릭상부르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체포되기 전에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공원은 썰렁했다. 넌여러 모여의 따뜻한 햇살을 가득 받고 있었다. 나무들에는 가을의 첫 예감이, 시들어가는 가을이 아니라 성숙한 가을의 첫 예감이 배어 있었다. 햇빛은 황금빛이었고 푸르른 하늘은 여름의 마지막 비단 깃발이었다. 라비크는 그곳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햇빛이 변하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일단 선전포고가 되면 앙테르 나슈날의 여주인은 아무도 숨겨둘 수 없다. 그는 롤랑드를 생각했다. 하지만 롤랑드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숨겨줄 수 없다. 이제 와서 도망 다니려 한다면 오히려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고 말 것이다. 그는 저녁 때까지 앉아 있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이런저런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의 얼굴과 세월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어버린 그 얼굴이. 7시에 그는 공원을 떠났다. 그는 어둑어둑해지는 공원을, 마지막 남은 평화를 떠나왔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거리에서 몇 걸음을 가자 호회가 나와 있었다. 선전이 포고되었다. 그는 라디오가 없는 식당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베브가 그를 맞아주었다.
제왕 절개 수술을 좀 해주겠나? 방금 막 들어왔어. 물론이지. 그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외제니를 만났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 깜짝 놀랐다. 나를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하셨군? 그래요. 하고 말하고 그녀는 황급히 지나갔다. 제왕절개는 간단한 일이었다. 거의 아무런 생각도 없이 수술을 했다. 몇 차례 외제니의 눈길을 느꼈다. 무슨 꿍꿍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는 꾀꾀거리며 울었다. 몸을 씻기는 중이었다. 라베크는 소리를 지르는 불그레한 얼굴과 자그마한 손가락들을 보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소와 함께 태어나는 건 아니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아기를 보조 간호사에게 넘겨주었다. 사내 아이였다. 이 아이는 어떤 전쟁을 겪을까? 그가 말했다. 그는 손을 씻었다. 베브도 그의 곁에서 씻었다. 자네가 정말 체포된다면 라비크, 자네가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지 않겠나? 뭐다로 성가신 일에 말려들려고 하나 베브? 지금은 나 같은 인간은 모르는 게 나을 거야. 왜? 자네가 독일인이라서? 자네는 피난민이야. 라비크는 슬픈 듯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피난민이란 게 돌들 사이에 낀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가? 고국 입장에서는 배신자고 외국 입장에서는 언제나 다른 나라 국민일 뿐인 거지? 그런 건 상관없어. 다만 자네가 빨리 풀려났으면 하고 바랄 뿐이야. 나를 신원 보증인으로 내세울 거지? 자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라비크는 자기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의사는 어디에서든 할 일이 있는 법이야? 라비크는 손을 닦았다. 내 청을 한 가지 들어줄 텐가? 조항마도의 장례를 좀 살펴주겠나? 나는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네. 물론이네. 또 처리할 일은 없나? 남긴 돈이라든지 그런 거 말이야? 그건 경찰에 맡기면 돼. 여자에게 친척이 있는지 어떤지도 난 몰라. 하지만 그런 건 다 문제가 아니야. 그는 옷을 입었다. 잘 있게 베브. 자네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어. 잘 가게 라비크. 아직 제왕절개의 계산이 남았는데? 장례식 비용으로 쓰게. 그걸로는 모자랄 거야. 어쨌거나 그 비용은 남겨두고 가고 싶네. 말도 안 돼. 말도 아니라고 라비크. 그런데 여자를 어디에 묻을까? 나도 몰라. 어떤 공동묘지든 상관없겠지. 여기 여자 이름과 주소를 적어두겠네. 라비크는 병원 계산서에 적었다. 베브는 그 쪽지 위에 문진을 눌러놓았다. 은빛 양을 박아넣은 수정 문진이었다. 좋아 라비크. 나도 며칠 지나면 떠나게 될 거야. 자네가 없었더라면 우린 수술도 그렇게 많이 못했을 거야. 그는 라비크와 함께 방을 나왔다. 잘 있어요 외제니?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잘 가요 라비크 씨. 그녀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호텔로 돌아가시나요? 그래요. 그런데 왜 묻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날은 어두워졌다. 호텔 앞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라비크? 하고 모로소프가 어떤 집 문간에 서 있다가 나타나며 말했다. 경찰이 와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이방 클룩의 신분 증명서가 있어. 자네도 알잖아? 그 죽은 러시아 사람 말이야. 아직도 1년 반은 유효해. 같이 세라자드로 가세. 사진을 바꾸는 거야. 그러고는 다른 호텔에 묵으면 돼. 러시아 망명객이라고 하고 말이야. 라비크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너무 위험해 보리스. 전쟁 때는 가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호텔로 가겠네. 신중히 생각한 건가 라비크? 그래 신중하게 생각했어. 젠장 그 자들이 자네를 어디로 보낼지 모르잖아. 아무튼 독일로는 추방하지 않을 거야. 그럴 가능성은 지나갔어. 스위스로 추방하지도 않을 거고. 라비크는 미소를 지었다. 경찰이 우리를 붙들어들이고 하는 건 이번이 7년 만에 처음이야 보리스. 그렇게 되기까지엔 전쟁이 필요했던 거지? 롱샹에 강제 수용소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 모로소프는 턱수염을 잡아당겼다. 자네가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온 건 결국 그 때문인 셈이로군. 이번에는 프랑스 수용소로 들어가려고 말이야. 그들은 우리를 곧장 내보낼지도 몰라. 모로소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리스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전쟁에는 의사가 필요하니까. 체포되면 무슨 이름을 댈 건가? 내 본명을 댈 거야. 본명은 5년 전에 한 번만 써보았지. 라비크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보리스, 조항이 죽었어. 어떤 놈이 쏘았어.
베브의 병원에 누워있네. 장사를 지내주어야 해. 베브가 돌봐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당장 징집당할지도 모르지. 그러니 여자를 좀 돌봐주겠나? 아무것도 묻지 마. 좋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알았네. 하고 모로스프가 말했다. 좋아. 잘 있게 보리스. 내 물건 중에 필요한 건 가지게. 그리고 내 방으로 옮겨. 자네는 늘 내 욕실을 탐내했잖아. 그럼 가겠네. 잘 있게. 젠장. 하고 모로스프가 말했다. 좋아. 전쟁이 끝난 후 푸켓에서 만나지? 어떤 쪽 말인가? 샹젤리제 쪽? 아니면 조르주 5세 거리 쪽? 조르주 5세 거리 쪽이지. 우린 바보들이야. 영웅인 척하는 끈달 바보란 말이야. 잘 있게 보리스? 빌어먹을. 하고 모로스프가 말했다. 우린 얌전하게 헤어져서는 안 돼. 자, 이리 와 보라고 이 멍청이. 그는 라비크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에다 입을 맞추었다. 라비크는 그의 수염과 파이프 담배 냄새를 맡았다.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그는 호텔로 걸어갔다. 피난민들은 지하 묘지에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최초의 기독 교도들이군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최초의 유럽인들 말이다. 사복을 입은 사내가 인조 종려나무 아래 탁자에 앉아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읽었다. 경관 2명이 아무도 도망칠 생각이 없는데도 양쪽 문을 지키고 있었다. 여권은 사복 형사가 라비크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불법 체류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독일에서 도망쳤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당신 성은? 프레젠부르크. 이름은? 루드비. 유대인이요? 아닙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사내는 계속해서 적었다. 의사라고? 그는 쪽지 하나를 집어들어 보였다. 라비크란 의사를 아시오? 모릅니다. 여기 산다고 하던데 고소가 들어왔어. 라비크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외제니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게 호텔로 들어가느냐고 묻지 않았던가. 그리고 내가 아직 자유로운 걸 보고 그렇게 깜짝 놀랐던 거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부엌문 옆에 서 있던 여주인이 야무지게 말했다. 조용히 하시오. 하고 사내는 기분이 상해 말했다. 안 그래도 당신은 여기 이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은 죄로 처벌받을 거란 말이요?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인도주의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사내는 무엇라고 대꾸할 듯이 보였으나 그만두고 짧게 눈짓만 보냈다. 여주인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눈길로 쏘아보았다. 여주인은 고위층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겁날 게 없었다. 당신 물건을 꾸리시오. 하고 사내가 라비크에게 말했다. 내복하고 하루치 식량을 가져오시오. 모포가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고. 경고한 하나가 그와 함께 올라갔다. 방들은 대부분 문이 열려 있었다. 라비크는 오래전에 꾸려놓았던 트렁크와 모포를 집어들었다. 다른 건 없소? 하고 경관이 물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두고 가실 겁니까? 다른 물건은 여기 둘 겁니다. 이것도 말이요? 경관은 침대 옆 탁자 위를 가리켰다. 거기엔 조항과 그가 처음 만났던 무렵에 조항이 앙테르 나슈날에 그에게 보냈던 자그마한 목재 성모상이 놓여 있었다. 그것도 두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알자스 출신인 글라리스가 라비크에게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라비크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꾸러미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먹을 거예요? 하고 여주인이 설명했다.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시는 곳에 먹을 게 따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주인은 사복 형사를 헐깃 노려보았다. 수단은 그만 뜨시오. 하고 그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선전포고를 한 건 아니지 않소? 여기 이분들도 아니지요. 나를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오. 그는 옆의 경관을 쳐다보았다. 준비됐소?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시오. 어두워서 분간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비크는 바퀴벌레를 보았다던 여자를 데리고 가는 그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한쪽 팔로 여자를 붙들고 있었다. 다른 쪽 팔 밑으로는 트렁크를 끼고 있었고 손에는 트렁크를 들고 있었다. 사내 아이도 트렁크를 질질 끌었다. 남자는 애원한 눈길로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라비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구도 약도 있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걱정 마시오. 그들은 트럭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부르륵 났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주인은 문간 아래에서 손을 흔들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군가가 경관 중 하나에게 물었다. 모릅니다. 라비크는 로젠펠트와 가짜 아론 골드베르크 옆에 서 있었다. 로젠펠트는 겨드랑이에 두루마리를 끼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세 잔과 고갱이 들어있었다. 그는 얼굴을 실룩거렸다. 스페인 비자가 하고 그가 말했다. 기한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미쳐. 그는 말을 멈추었다. 죽음의 새는 떠나버렸어요. 하고 이었고 그가 말했다. 마르쿠스 마이어는 어제 미국으로 갔고요. 트럭이 흔들거렸다. 모두들 꼭 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트럭이 길 모퉁이를 돌았다. 라비크는 운명론자인 자이덴바움을 보았다. 그는 한쪽 구석에 밀린 채로 서 있었다. 다시 한번 부닥치게 되었군요. 하고 그가 말했다. 라비크는 담배를 뒤졌다.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트렁크 속에 충분히 넣어 놓았던 게 생각이 났다. 그렇군요. 하고 그가 말했다. 인간은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나 봅니다. 트럭은 와그람 거리를 달려가다 에투알 광장으로 꺾어들었다. 사방에 불빛이라곤 없었다. 광장엔 어둠만 짙게 깔려 있었다. 너무 어두워 개선문조차 보이지 않았다. 레마르크의 장편 소설 개선문은 여기까지입니다.